지금으로부터 약 31년 전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천문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혜성이나 소행성이 다른 행성에 충돌하는 걸 단 한 번도 관측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날 충돌 이후 목성은 어떻게 됐을까? 혜성과 목성의 충돌로 우리 인류는 무엇을 배웠을까? 자세히 알아봅시다. 1993년 3월 24일 미국의 천문학자 캐롤린 슈메이커, 유진 슈메이커 부부 그리고 데이빗 레비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팔로마산에 있는 팔로마 천문대에서 지구 가까이 있는 소행성, 혜성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혜성을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데이터가 특이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특이한데? 혜성이 여러 개로 쪼개진 다음에 같은 궤도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 목성에서 거리도 4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어쩌면 이 혜성이 목성이랑 정말 가까이 있는 게 아닐까요? 혜성이 목성 뒤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몰라. 일단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지. 이들 3명은 혜성을 더 정밀하게 관측했는데요.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은 실제로 목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혜성이 목성 가까이 있고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이것은 혜성이 목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탓에 목성의 기조력이 혜성을 찢어버렸을 가능성이 아주 크겠어. 기조력이 뭘까요? 기조력은 천체 사이의 중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자, 여기 지구와 달로 예를 들어 봅시다. 달과 지구의 중력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때 달과 지구가 서로 가장 가까운 쪽은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먼 쪽은 중력이 더 약하게 작용합니다. 이 중력 차이는 지구와 달을 조금씩 늘어나게 만듭니다. 밀물과 썰물 현상이 바로 기조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로슈안계는 뭘까요? 자, 만약에 달이 지구 쪽으로 아주 많이 가까워졌다고 쳐봐요. 이때 달의 중력은 스스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지구의 기조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달은 점점점 길쭉하게 찌그러지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달은 자체 중력으로도 스스로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괴되고 분리되고 가루가 돼버립니다. 자, 이것은 큰 천체가 작은 천체에 미치는 기조력이 작은 천체의 자체 중력을 넘어설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자, 이렇게 한 천체가 더 큰 중력을 가진 천체에 접근할 때 파괴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로슈 한계라고 합니다.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2.53배나 됩니다.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이 목성 근처에서 쪼개졌다는 건 혜성이 목성의 로슈 한계를 넘어가면서 쪼개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겠죠. 연구진들은 즉시 혜성의 궤도를 분석했는데요. 역시 일반적으로 태양계 혜성들은 태양 중력에 잡혀 있어야 하는데 이 녀석은 목성 중력에 잡혀서 목성의 궤도를 돌고 있구만. 또 이 혜성의 궤도 이심률은 0.9986으로 이 궤도를 그려본다면 극도로 긴 타원형 궤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특이한 궤도죠. 연구진들은 혜성의 궤도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은 원래 태양을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사이 혜성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권에 사로잡혀서 목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이 쪼개진 날은 1992년 7월 7일로 예측됩니다. 이날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은 목성에서 불과 4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지나쳐갔죠. 그런데 이 지점은 목성의 로슈 한계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어요. 결국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은 목성의 기조력 때문에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거죠.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은 원래 5km 내외 크기에 밀도는 대략 나무와 비슷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혜성이 목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서 작게는 수백 미터 크기에서 크게는 2km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쪼개진 각각의 조각에는 차례대로 A부터 W까지 이름이 붙게 됐죠. 연구진들은 계속해서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의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아니 뭐야 이거? 혜성이 다음에 목성을 지나칠 때는 목성의 중심에서 45,000km 떨어진 곳을 지나간다고?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목성의 반지름이 약 69,900km거든요? 그런데 목성의 중심에서 45,000km 떨어진 지점을 지나게 된다? 이것은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이 목성과 충돌할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슈메이커 부부 그리고 레비가 이 혜성을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해성은 목성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궤도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개로 쪼개진 해성이 목성에 충돌할 예정이다. 이 소문은 천문학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 전체 사이의 충돌을 관측하는 날이 될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저마다 충돌에 대한 예측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성이 목성과 충돌했을 때 목성 구름 밑의 물질들이 위로 올라와서 목성 대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충돌 이후 목성의 성층권이 부풀어 올라서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그 이후 희미하고 가늘던 목성의 고리가 커지고 짙어질 것이다. 당시까지 인류는 그 누구도 천체 충돌 사건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천문학계에서는 초전설급 이벤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성과 목성의 충돌 직전까지 학계에서는 수많은 예측들이 난무했죠. 또 천문학자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망원경은 물론이고 허블 우주 망원경, 갈릴레오 탐사선 등등 우주 관측 장비까지, 관측 장비라는 건 최대한 있는 대로 다 가져와서 해성과 목성의 충돌을 관측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1994년 7월 16일 슈메이커 랩이 9 해성과 목성의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첫 번째 충돌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서 관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마침 목성으로 향하고 있던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 탐사선이죠.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에서 약 2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해성과 목성의 충돌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자전 속도는 초속 12.6km로 자전 주기가 대략 9시간 55분이에요. 이렇게 목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돌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7월 22일까지 해성의 여러 조각들은 목성 남반구에 차례차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의 흔적은 무려 몇 달 동안 목성의 대적반보다 눈에 띄게 유지됐죠. 과학자들은 해성이 목성에 충돌하고 나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돌은 1994년 7월 16일에 일어났는데요. 이때 첫 번째 해성 조각은 목성 남반구에 시속 21만 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충돌 직후 높이 3,000km에 육박하는 구름이 피어올랐고 충돌로 폭발하면서 떠오른 물질들은 다시 떨어져서 또 다른 화구를 만들었습니다. 첫 충돌 당시 화구의 온도는 약 23,0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가 약 5,500도가량 된다고 하는데 해성과 목성이 충돌했을 때는 그 짧은 순간에 태양 표면 온도보다 약 4배가 넘는 온도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돌 직후 40초 만에 1200도까지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충돌 직후 목성에는 지름 6,000km 정도 되는 검은 점이 생겨났습니다. 거의 지구 반지름급 되는 크기죠. 이 점은 지구에서 작은 망원경만 있다면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고요. 해성의 충돌 에너지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 이후 6일에 걸쳐서 21개 해성 파편들이 목성에 차례대로 충돌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충돌은 7월 18일 7시 33분 조각 G가 낙하할 때였습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량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한꺼번에 60만 개나 터뜨릴 때에 달했어요. 이때 충돌로 생긴 점은 지름 12,000km로 거의 지구 크기에 육박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봤자 우주에서 티끌만큼도 안 하는 이 해성 하나가 파괴력이 훨씬 센 거예요. 그렇게 인류 최초로 관측한 태양계 천체 충돌쇼는 1994년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을 이어간 끝에 조각 W의 충돌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충돌 이후의 연구를 살펴봅시다. 목성에 남은 충돌 흔적은 몇 달 동안 유지됐어요. 이 흔적들은 대적반보다도 더 커서 관찰도 쉬웠죠.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충돌 이후 온도 변화였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충돌 규모가 큰 곳이 아주 오랫동안 뜨거운 온도를 유지할 것 같았는데 예상외로 충돌 규모가 컸던 지역은 일주일 정도 고온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충돌 규모가 작았던 지역의 온도는 2주가 넘도록 뜨거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해성과 목성의 충돌 당시 해성은 목성 구름 밑의 물질들을 위로 분출시키면서 인류는 목성 대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목성에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황, 철, 마그네슘, 규소 등을 감지했습니다.
또 해성과 목성의 충돌은 목성 내부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성이 목성대기 깊은 층을 뚫고 들어가면서 해성의 물과 목성 내부의 물이 섞이고 상당한 양의 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충돌 직후 감지된 물 분자의 양은 예상보다 터무니가 없을 정도로 너무 적었죠. 과학자들은 이 정도 적은 물은 주로 해성 자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목성 내부의 물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은 주로 목성 내부 깊숙한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해성은 목성의 깊은 층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성 내부에 물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은 여기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목성 대기의 상층부에는 물이 없거나 만약에 있더라도 아주 극히 적은 양만 있다. 목성 깊은 곳에 있는 물과 대기의 구성 요소는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 자, 오늘 준비한 슈메이커 랩9 해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천문학 이야기 준비할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